중상학파로 갈까요? 666페이지. 666페이지 보세요. 자, 중상학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용후생학파라고 하죠. 자,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 건 이용, 기술을 발전시켜서 후생이 우리가 보통 복리후생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용후생학파, 다른 말로 하면 북학파. 자, 북학파라고 하는 건 청나라를 배우자고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하면 이용후생학파, 또 다른 말로 하면 북학파 이 됐고요.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자, 앞에서는 우리가 김기남인, 경기도 근처 남인들이라고 했죠. 여기는 서울 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노론들. 그래서 굉장히 서울이면 활기찬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그런 활기찬 분위기, 그다음에 청나라에 왔다 갔다 사신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또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상공업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상학파가 주장을 한 거는 상공업 발전,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건 물건을 운반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자. 배나 수레를 이용해서 물건을 유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하자.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상학파 실학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중상학파 실학자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상학파 중에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수원. 자,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래서 우서라는 책에서 이 유수원은 산농공상의 직업적 전문화와 평등화를 강조하죠. 자, 유수원이 주장한 거는 산농공상의 직업적 전문화와 평등화를 강조하죠. 자,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차별이 있었잖아요. 조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좀 없애면서 직업적으로 전문화하고 평등을 강조한 게 바로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유수원이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이런 농업 기술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주장을 하는데, 유수원이 주장한 것 중에 상업을 그러니까 수공업자에 대해서 상인이 고용을 하면 된다. 즉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선대제가 있었네요. 그거예요. 그거를 주장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큰 상인들은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왜 요즘에도 대기업들이 각 지역에 뭐 도서관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짓고 하잖아요. 그런 것 등을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대상인이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는 뭐 합자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업을 통해서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공업이나 농업에 관한 좀 다양한 그런 이론을 주장했던 게 바로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자, 그래서 홍대용 같은 경우는 뭐 담헌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해수용도 있고, 의산문답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자, 홍대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상공업 발전 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홍대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전설이에요. 지전설, 무한, 우주론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하죠. 지전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얘기하면 지동설이에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자, 그러면 지구가 움직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지구가 돌고 있다고 칩시다.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움직인다며 하루에 한 바퀴씩 꾸준히 돌고 있다며 그럼 세상의 중심은 어디야? 중국이 아니야. 세상의 중심이 따로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지전설. 자, 그 다음에 무한우주로는 말 그대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양계, 은하계 뭐 이렇게 해서 지구,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사실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이때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우주론을 강조하죠. 특히 이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원서 일부인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이걸 제시하는데 이 의산문답이 문답을 통해서 이런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자와 실옹의 문답을 통해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상대주의 논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걸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뭘 모른다는 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뭐 상대주의 논법에 의해서 이런 이론을 제시했다. 자, 허자가 실옹한테 물어봐요. 지구는 정말 둥굽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허자가 또 실옹한테 물어보죠. 지구는 진짜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루에 뭐 지구의 크기는 얼만데 얘가 얼마를 돌고 있고 속도는 얼마로 가고 있다. 뭐 굉장히 빨리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자와 실옹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이런 이론을 제시한 게 바로 의산문답이란 책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홍대용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중상학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균전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앞에 우리 중농학파에서 균전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중농학파에서 유영원. 근데 중상학파 중에서는 홍대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앞에 유영원이 주장했던 이론하고는 좀 달라요. 유영원은 농부, 기억나죠? 농부, 선비, 관료에게 차등 지급해야 된다. 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홍대용의 균전론에서는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해야 된다. 그럼 이제 토지를 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2결의 토지를 성인 남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균전론이죠. 그래서 홍대용의 주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667페이지에 담원 홍대용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부국강병의 극복,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전설, 균전론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실옹이 말했다. 자, 실옹과 허자의 문답을 통해서 지전설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홍대용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박지원 볼까요? 박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열하일기예요. 박지원의 대표적인 저서가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죠. 자, 이 박지원이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 청나라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뭐 여기서 어디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청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럽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 뭐 이거 가보니까 이게 얘네는 이걸 이렇게 발전시켰고 얘네는 집을 이렇게 지었고 얘네는 이걸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이 청나라에 대한 여러 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고 우리가 열하일기 하면 예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한번 떠올려 볼 만한 게 있는데 정조 때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 때 문체반정하고 이 열하일기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열하일기라는 책이 그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이 열하일기는 폐관소품체예요. 폐관소품체가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인터넷 소설처럼 굉장히 가벼운 문체, 쉬운 문체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써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책이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 책이. 자, 그랬는데 정조가 이거를 문체반정을 일으켰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문체 쓰지 마. 고문체로 돌아가.
그러면서 고문체 사용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봅시다. 자,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노론이랬죠. 노론이 정조가 예뻐하는 남인을 자꾸 비판을 해요. 근데 이 남인을 뭘 가지고 비판을 하냐면 얘네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지. 천주교 믿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얘네를 비판을 하니까 정조가 얘네 내가 예뻐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뻐하는 애들을 비판하는 얘네들을 뭔가를 혼내줘야 돼. 얘네들을 뭐라고 혼내주지? 그래서 얘네들을 혼내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게 문체반정이에요. 너네 얘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니네나 똑바로 해. 그게 바로 문체반정이죠. 그래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의미만 딱 놓고 보면 폐관소품체 같은 가벼운 문체를 쓰는 그런 학자들에게 고문체, 옛날 그 전통의 문체로 돌아가라 라고 혼내준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 안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진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문체반정이고 결국에는 그럼 박지원 어떻게 됐어요? 반성문 써왔어요. 반성문을 써오라고 해서 혼내줬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반성문 써가고 그게 바로 문체반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체반정과 관련된 게 바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었죠. 자, 어쨌든 저서가 열하일기구나.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은 저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약용의 주장과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관홍소초라는 책이 있었어요. 관홍소초라는 책은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민명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한민명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박지원이 농업 기술 발전 말고 토지제도를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이 박지원이 제시한 토지제도는 한전론이에요. 자, 그러면 한전론, 우리 앞에서 중농학파에서 한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건 이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전론, 똑같은 한전론이네. 그런데 의미는 약간 다르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은 자, 토지를 나눠주되 뭐는 팔면 안 돼. 영업전은 팔면 안 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영업전을 팔면 안 돼. 그게 한전론이었으면 여기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최소치를 정한 거니까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한 거예요. 요거는 절대 팔면 안 돼. 최소치를 정한 거고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모두 다 자, 땅은 500평까지만 가져야 된다. 그 이상은 가지면 안 돼.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서 500평 이상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많은 사람은 팔고 조금인 사람은 더 살 거고 해서 나중에는 이게 거의 평등해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최대치를 정했어요. 이런 걸 상한선. 이거를 한전론. 그러니까 같은 한전론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의 한전론과 박지원의 한전론은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균전론이라고 하더라도 유영원의 균전론과 홍대용의 균전론이 다른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한전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한 또는 풍자한 이런 소설들을 쓰는데 이런 소설이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풍자한 웃기게 표현한 그런 소설들이 쓰여지는데 이 대표적인 한문 소설로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이런 책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소설들 단편집을 모아서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만들어 단편 소설집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박지원의 저서. 박지원은 좀 책이 많죠. 그래서 이런 저서들 열하일기, 관홍소초, 한민명전이 그리고 이런 책들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이런 책들이 박지원과 관련된 저서들이죠. 뭐가 되게 많지요. 자, 그래서 668페이지 보시면 상공업진흥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에서 네 번째 줄에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의 유통의 필요성, 기술 개발의 주장. 그래서 이 중상학파들의 대체적인 주장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양반 문벌제도 비판, 농업 이론, 한전론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료탐구 읽어보시면 아 이게 박지원이구나.
자, 그 다음에 박제가로 갑시다. 자, 박제가 같은 경우는 자, 박제가의 책은 가장 대표적으로 북학의가 있어요. 우리가 박제가를 비롯한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 하잖아요. 이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청나라 학문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자, 그 다음에 박제가의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게 소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론. 박제가의 이론 중에서 소비론. 자, 소비론은 재물을 우물에 비유한 거예요. 재물을 우물에 비유했다. 자, 재물은 우물이야. 우물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게 계속 퍼내면 물이 계속 생겨요.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 그런데 만약에 안 써. 그리고 그 우물을 그냥 놔둬. 그럼 말라버려. 그러니까 쓰면 계속 생기고 안 쓰면 말라버린다. 재물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재물을 어느 정도는 써야 한다. 그래야지 여기저기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시장에서 뭐 물건 만드는 사람들도 계속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절약만 하면 안 돼.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론이라고 하는 건 적당한 소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가 제시한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외 무역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무역을 어느 나라하고 했었어요. 이때 청나라하고 대체적으로 무역하죠. 청나라는 일본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청나라하고만 무역을 해. 다른 외국하고도 무역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박제가의 이론. 특히 박제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오늘 배웠네. 박제가 하면은 또 뭐도 생각나야 되냐면 서얼 출신,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됐던 정조 때 그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상공업진흥책에서 소비를 권장하기도 하고 통상 강화. 우리도 너무 청나라하고만 무역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들하고도 무역을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박지원의 소비관이라고 나와 있죠. 자, 특히 시험에는 홍대용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도 잘 나오고요. 제가 또 2명만 체크했다고 또 2명만 하면 안 되고 7명밖에 안 되잖아요. 중상학파 실학자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 중농, 중상 합쳐서 7명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669페이지에 중농과 중상학파 비교가 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실학자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책에 19세기 북학파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북학파라고 해도 되고 실학자라고 해도 되고 자, 말하자면 이 19세기 실학자 북학파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상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중상학파가 나중에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거든요. 개화사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개화사상가, 즉 통상개화론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18세기, 20세기 딱 중간, 그러니까 실학자, 말하자면 중상학파 실학자와 통상개화론자의 중간적인 단계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이 사람들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자, 우리가 추사체로 많이 알려진 누구? 김정희. 맞아요. 김정희. 우리가 추사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하면은 금석과학록이라고 해서 좀 이따 건데 이 사람 비석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금석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인화를 잘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은 명남루총서라는 책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이론 중에 뭐 있냐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네, 그거를 여기서 소개하기도 해서 이제 그 딱 중간 단계의 어떤 과학자, 실학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세기 실학자, 19세기 북학파는 김정희, 최한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름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김정희, 최한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딱 중간 단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농, 중상 실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국학 연구의 확대. 자, 실학은 크게 3가지 분야라고 했죠. 첫 번째 중농, 중상.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의학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학문이면 국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학, 우리나라 국어 이런 거 다 합치면 국학. 자기 나라와 관련된 학문을 무조건 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 연구하면 국학, 일본이 일본 거 연구하면 지들 국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역사. 역사면 역사책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책의 특징.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역사, 국사 부분. 자, 그러면 671페이지 역사학의 연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역사서가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요 시기에는 역사에도 독자적인 인식 체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명분론을 강조하는 정통론이 강화되고, 강목체가 나타났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여기 나오는 역사책을 우리가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책들을 한번 읽어 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있죠.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휘찬여사나 동국통감제강 이런 거는 주로 남인들의 역사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인의 역사서는 여사제강 이런 책들이 서인의 역사서고, 그래서 남인의 어떤 입장을 담은 역사책이나 서인의 역사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세기 초의 역사서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자, 이제 우리는 18세기 후반의 역사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주로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역사책이, 자, 거기 보시면 크게 5권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5권 정도를 볼 건데, 여러분 우선 제목만 한번 쭉 볼까요? 가로 1번에 이익 나와 있죠. 사실 이익의 역사책을 쓰진 않았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익은 역사책을 쓴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역사가들에게 영향을 줬어. 그래서 이익이 지금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고, 책은 5권이라고 했죠. 제목만 한번 쭉 볼게요.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그리고 이종휘의 동사,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렇게 5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 5권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 책에 이익이 나와 있으니까 이익부터 정리합시다. 이익의 역사책을 쓴 건 아니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사에서,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익의 역사 어떤 인식에 영향을 받은 이익의 제자들을 우리가 성호학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익, 거기 보시면 이익은 도덕사관을 비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볼까요? 이익은 도덕 중심의 사관을 비판하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시세, 행, 불행, 시비의 순서로 보았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도덕의 영향을 받은 거, 뭐 착하면 잘 되고 나쁘면 안 되고 뭐 이런 도덕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의 여건, 그 다음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덕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 거기 다시 보시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시세, 행, 불행, 그리고 시비의 순서가 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나오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시세, 행, 불행, 도덕, 시비의 순서이다 라고 하면, 아, 이익의 주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려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이익의 영향을 받은 이익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정복이에요.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죠.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여러분이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의 형식이 강목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어떤 개론서를 볼 때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편년체라고 되어 있는 책도 간혹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목체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편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편년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년체로 쓰다가 다시 이거를 강과 목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걸 다시 분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강목체냐? 예, 강목체가 정확하긴 하지만 이거를 편년체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강목체로 쓰여졌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독자적 정통론을 강조하죠. 보통 우리가 사만정통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만정통론을 강조하기도 해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나라로 쭉 연결되는지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단군 조선이겠죠. 단군 조선, 그리고 위만 조선, 자, 그 다음에 마한,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자, 요렇게 정통으로 보는 이론이에요. 사만정통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단군에서 저 위만이라고 했나요? 기자. 위만 빼고 기자. 단군에서 위만 빼고 기자로, 기자에서 마한으로, 마한에서 통일신라로. 그럼 이제 중간에 뭐가 빠져 있냐면 삼국이 빠져 있죠. 삼국시대가 빠져 있어요. 삼국시대는 서로 세 나라가 서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정통이 없는 시대, 무통의 시대로 본 거예요. 얘네들은 지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정통이 없어.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무통의 시대로 본 거다. 삼국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사만정통론. 그래서 독자적 정통론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자적 정통론을 확립.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나와 있죠. 사만정통론을 제시했고 이거는 독자적 정통론을 강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고증사학이라는 건 객관적 역사 연구라고 했죠.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증사학을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 하지만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은 성리학적 정통론을 벗어난 책은 아니에요. 이제 조선 후기에 쓰여져 있고 뭔가 개혁적이면서 근대적인 성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난 책은 아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을 벗어난 책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명분론을 고수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시험에 그냥 이렇게 특징으로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 사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읽어봐야 한다. 자, 673페이지 안정복의 역사관 나와 있죠. 그래서 사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책이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에요. 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첫 번째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다룬 야사예요. 야사들을 모았어요. 조선의 정치와 문화에 관련된 야사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책. 그게 바로 연려실기술이어서 이 만약에 뭐 우리가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연려실기술을 참고할 수 지금도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의 특징은 기사본말체로 되어 있어요. 기사본말체. 자, 기사본말체, 기사, 어떤 사건의 본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술했다. 즉 우리가 이거를 신문기사체 이렇게 표현했죠. 신문기사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기사본말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게 바로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종희의 동사. 자, 이종희의 동사는 이 책의 특징은 기전체로 되어 있어요. 기전체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를 쭉 서술한 책이긴 한데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나라가 고구려하고 발해를 강조하고 있죠. 고구려와 발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자, 고구려하고 발해를 강조했다는 건 우리 역사 안에서 주로 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그런 국가들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 인식이 아니고 만주까지 우리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힌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자, 협소사관을 극복했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느 지역에 근거를 둔 나라를 강조한 거냐면 만주. 그렇죠. 만주 지역의 역사를,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그런 나라들을 특히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국한된 이런
좀 좁은 그런 역사 연구가 아니고 만주 지역을 더 넓게 받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종희의 동사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유득공의 발해고. 자, 유득공의 발해고의 특징은 발해만 연구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해만 연구한 책 별로 없는데 발해라고 하는 단일 국가를 연구한 책이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이고, 자,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남북국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발해를 연구했다는 건 발해는 만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국한된 우리 역사인식을 확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다른 말로 하면 협소사관을 극복하였다.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득공의 발해고. 자, 그 다음에 한치윤의 해동역사. 한치윤의 해동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도 역시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국, 일본의 문헌을 약 500여 종의 문헌을 참고로 했어요. 자, 중국과 일본의 약 500여 종의 문헌을 참고로 한 책이어서, 자, 그러면 외국의 책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술할 수 있고요. 자,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 중국의 책과 일본의 책을 고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게 진짜야? 여기 나온 내용이 진실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중간중간에 보여요. 이건 틀린 내용인데 이건 틀린 내용인데 이렇게 오류가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책을 쓸 때는 찝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전체로 쓰여진 책.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중에서 기전체로 쓰여진 책 두 권이 뭐냐 물어보면 뭐하고 뭘 체크하면 돼요?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에 한치윤의 해동역사. 자, 그 다음에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을 골라라.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자,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안정복의 동사관. 시험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사료까지 같이 잘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74페이지까지 한번 봤고요. 특히 안정복의 동사 강목. 얘는 좀 더 봐두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국토에 대한 연구. 국토에 대한 연구라는 건 지리책이겠죠. 지리를 한번 볼까요? 자, 지리에는 크게 역사지리서가 있고 인문지리서가 있어요. 역사지리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나라들의 영토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역사지리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고려나 고구려나 뭐 삼국의 영토를 연구한다. 그럼 그게 역사지리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지리서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한백겸은 아까 우리가 실학의 선구자로 했었죠. 자, 그래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자, 거기 보시면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증하여 위치, 강역 등을 기록하였고 고구려가 만주 지역,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 지역이라는 것을 고증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자, 정약용 책이 500권이잖아요. 뭔들 없겠어. 역사지리책도 있지. 그래서 아방강역고에서는 거기 보시면 백제의 첫 도읍지가 서울,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임을 고증하였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 영토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역사지리서라고 하면 인문지리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를 담은 책을 우리가 인문지리지라고 하고요. 인문지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중환의 탱리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당시 인문지리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중환의 탱리지구나라는 거. 자, 탱리지라고 하는 거는 책은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거지라고 하거든요. 가거지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만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거지는 어떤 곳이냐. 예를 들면 뭐 풍수지리가 좋아야 되고 경치가 좋아야 되고 산수
그 다음에 인심이 좋은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이 발전한 곳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인간이 살만한 곳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 자, 그 다음에 뭐 최한기의 지구전요. 아까 세계지리 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지지 이런 책들이 있고요. 김정호의 대동지지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책이 또 요것도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도로 갈까요? 자, 지도는 여러분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의 개념을 사용했어요. 축척이라고 하면 서양 과학 기술이겠죠. 지도와 관련된. 그래서 최초의 축척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한 축척을 백리척이라고 하거든요. 백리를 1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축척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지도. 이런 걸 바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잘 알죠, 여러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김정호 대동여지도 당연히 이제 제목은 다 여러분 알 것이고요. 시기도 한번 봐둘까요, 우리? 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왕으로 하면은 언제예요? 철종 때. 그래서 시기도 한번 보자. 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다. 알죠, 여러분? 이렇게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어요. 말하자면 축척의 개념은 아니지만 대략의 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축척은 아니지만 대략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특징. 16만 분의 1 지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16만 분의 1 정도의 지도는 지금 우리가 지도를 그려도 거의 요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굉장히 실측 지도로, 실측은 직접 가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실측 지도로서 굉장히 정확한 편이다. 그리고 목판 인쇄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찍어낼 수 있죠. 대량 생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첩 절첩식, 즉 접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접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휴대가 좀 편리한 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는 게 바로 대동여지도고 이 대동여지도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7m쯤 돼요. 요 기실 꽉 차요. 길이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큰 지도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도를 이렇게 잘라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휴대는 편리한 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가 대동여지도.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요 바닥 안에 꽉 찰 정도로 엄청 큰 지도예요.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어와 금석학 넘어갈까요? 국어와 금석학. 자, 의문학은 국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그 다음에 유희의 언문지 이런 책들이 있다.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조선 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조선 후기의 책이죠.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 또 이런 거랑 헷갈리는 건 아니겠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그 당시에 한글과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고 요거는 이제 한글에 관한 의문에 관한 책이니까 좀 다르다. 조선 후기구나. 자, 그 다음에 뭐 정약용의 아언각비 뭐 등등 한번 읽어보시고 고금성림 등등. 자, 그 다음에 금석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호의 지도 만든 김정호가 아니라 김정희의 금석화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금석화안록은 비석을 연구했는데 이 김정희는 금석화안록에서 자, 북한산 꼭대기에 갔더니 북한산에 비석이 하나 있던데 그 비석이 그 전까지는 조선 후기까지는 이 김정희가 연구하기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뭔지.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 그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금석과안록에서는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의 편찬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백과사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내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어놓은 걸 백과사전이라고 하고 이런 백과사전적 저서들이 조선 후기에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수강의 지복유설, 우리 아까 실학의 선구자였던 이수강의 지복유설도 백과사전적 저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도 역시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 자,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지복유설, 성호사설. 자, 그 다음에 영조 때 편찬된 책으로 우리 배웠던 동국문헌비고
라고 하는 책도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했었고, 자 나머진 제목만 볼게요.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성고 이런 책들이 있다. 전부 다 이런 책들은 전부 다 백과사전적 저서이다. 시험에는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형식이 다른 책을 한 권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백과사전적 저서가 아닌 것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백과사전적 저서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적 저서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과학기술, 예술 조금 남았어요. 나머지 잠깐 쉬었다가 정리해서 마무리합시다. 잠깐 쉴게요.